자, 이어서 촬영 고도 및 시계수라는 값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기준면은 일반적으로 계획한 촬영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 가장 낮은 저지대를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해당되는 지역에 어떤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 산들이 높을 때 비구가 클 때요. 비구가 클 때는 평균 고도를 결정을 해서 촬영 고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업지구, 계획 지역 내에 평균 고도 값을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촬영 고도를 결정하라 라는 얘기고, 이 비고 값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평균 고도나 해당되는 촬영에 대한 기준면, 기준 고도보다 20%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2단 촬영이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코스 단위로 촬영 고도를 다르게 코스 단위로 짜가지고 촬영 축적에 맞게끔 도화가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거 저지대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촬영 고도는 사진 축척과 사용하는 사진기의 초점 거리가 결정이 되면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내가 어떤 축척을 사용할 거고 어떤 카메라를 사용할 건지 결정이 되면 고도 값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촬영된 기준면을 계획 지역 내의 저지면을 기준으로 하여 촬영 고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방법이고, 또는 내가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사진을 현상을 해서 걸어놓고 도화기라는 장치를 이용할 때 이 도화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서 등고선에서 필요로 하는 등고선의 간격, 내가 어떻게 뭐 우리가 예전에 2학년 2학기 때 배우셨지만 지형 측량할 때 축척별로 등고선의 주곡선 간격이 있죠. 그죠? 주곡선 간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 내가 얼마짜리 지도를 제작하고자 할 때는 이 지도의 등고선 간격에 맞게끔 도화기의 상수와 결정돼서 비행 고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최소 등고선에 대한 간격이 뭐 5m로 결정이 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도화기의 상수가 얼마다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내가 비행기에 대한 촬영 고도를 얼마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예제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레오 스플로토 A8이라 불리는 도화기란 장비가 있대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만분의 1의 지형도를 그리고자 할 때 촬영 고도는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 A8이라고 하는 도화기의 장치의 도화 상수 값은, 시계수 값은 1600이래요. 그 다음에 등고선의 주곡선 간격은 1m짜리로 세팅이 되어 있답니다. 그럼 얼마가 되겠어? 비행 고도는 그냥 곱하면 되겠죠. 1600m로 설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초점거리가 15cm짜리 축척이 5만분의 1일 때 시계수 값이 1200이면 등고선 간격은 얼마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축척은 우리가 비행 고도 고도분의 초점거리 비율로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알지 못하는 비행 고도를 결정해야 되겠지. 그거는 축척의 분모수에다가 초점거리만 곱해주면 비행 고도가 나올 거고, 비행 고도는 7500m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잖아요. 등고선 간격 얼마가 세팅이 될 수 있어? 하는 거니까 등고선 간격은 이 비행 고도를 시계수로서 나눠주면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구한 7500m를 시계수 값인 1200으로 나눠주면 6.25m 간격의 높이가 달라질수록 등고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자, 평지를 화면 크기 23x 23cm로 카메라로 촬영한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의 주점 기선장은 밀착 사진상에서 10cm였다. 즉, 왼쪽 사진과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의 주점의 위치와 주점의 위치의 거리, 사진상에서 주점 거리인 거죠. B0죠. B0가 10cm였다. 인접 사진과의 종중복도는 얼마인가? 아주 잘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아주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얘와 얘의 거리가 얼마인지, 얘와 얘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따지고 얘 거리는 10cm 줬으니까 그걸 더해서 사진의 전체 길이인 23cm의 비율에 계산해보면 맞춰지겠죠. 그죠? 자, 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 사진을 절반 등분으로 나눠서, 그죠? 사진을 절반 나누면 이만큼이 23cm니까 11.5cm잖아요. 한쪽이 11.5cm. 그죠? 얘는 10cm. 그죠? 이 간격은.
11.5cm에서 10cm 빼주니까 얼마가 남아? 1.5cm 남잖아. 그죠? 얘가 1.5cm. 옆에도 또 1.5cm. 사진상의 거리는 10cm. 그죠? 그래서 13cm가 되겠지? 23cm, 잠깐만, 13cm가 되지? 13cm를 전체 사진 길이 23으로 나눠주면,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중복도가 나오겠지. 56.5%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는 풀기가 처음에는 난해하지만 이해해 보시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촬영 코스예요. 촬영 코스는 우선 촬영하는 대상 지역을 완전히 덮을 수 있게 코스를 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스와 코스 사이의 중복도, 종중복과 횡중복도를 다 함께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보통 도로나 하천 같은 선형 형태로 길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철도 같은 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면 이거는 직선 코스들을 서로 조합을 해야 되겠지. 뭐 내가 이렇게 길게 선형은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비행기가 짤 때 그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래서 역광 같은 거를 방지하기 목적으로 비행 고도를 동서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동서 하는데, 긴 선형의 형태들을 동서라면 진짜 비효율적이잖아. 그럴 때는 남북으로도 길게 해서 경제성을 고려해서 남북으로도 이렇게 비행 고도를 잡을 수 있다는, 코스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코스 길이는 30cm 정도를 한 도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촬영 코스를 결정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직선으로 하고, 복수의 코스는 평행으로 패러럴하게 유지하도록 하고요. 촬영 코스 결정할 때 또 비행기가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죠? 산의 높이를 고려를 해서 주의하도록 하고, 또 우리는 분단된 유일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없는 비행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주의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비용을 아끼려면은 국가에서 만드는 국가 기준점들이 계획 지역 내에, 촬영하는 지역 내에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눈에 띄면 좋은데, 그런 기준점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또 이 햇빛 때문에 헬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이렇게 하얗게 멍해져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예 안 보이면 안 되잖아, 지상이요. 이런 헬레이션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평행 코스에 의한 사진을 촬영했을 때 촬영에 대한 코스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지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도를 가지고 코스를 잡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사진에 촬영했을 때 사진 한 장 한 장 한 장의 주점의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촥촥촥 촬영을 해서 종중복도를 고려하겠다는 얘기고, 또 그 다음 코스 넘어가서 횡중복 고려해서 또 찍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코스를 패러럴하게 유지해 나가면서 전 스트립과 다음 스트립의 부분들을 횡중복을 고려해서 찍도록 하고, 또 선형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물들, 지금처럼 하천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선형 형태들 같은 경우에 하천이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이렇게도 흐르기도 하면, 거기에 맞게끔 비행 코스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대전되는 지역에 따른 촬영 계획 지역의 목표나 형상이나 그 형태에 따라서 코스도 이렇게 임의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촬영을 할 때 중복도는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먼저 종중복도 같은 경우에는 단코스의 코스에 이게 스트립을 한번 쭉 촬영을 하고자 할 땐 전 사진과 다음 사진의 중복을 60% 이상 유지하도록 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횡중복은 평탄지에서는 20에서 30, 산악지는 30에서 40% 정도를 두도록 해라 라는 얘기고, 한 사진에서 고도차가 촬영 고도의 10% 이상인 지역은 산악지역으로 보라는 얘기고요. 산악지역으로 간주를 하고, 또 우리 테헤란호처럼 고층 빌딩에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의 경우에는 중복도를 아무래도 음영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딩들이 높게 되면 이 높은 그림자가 지잖아, 햇빛 때문에. 가급적이면 햇빛이 이렇게 위에서 비칠 때 촬영을 하면 제일 좋아서 그림자가 안 지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촬영하는 곳에서 아까 기복변이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복변에 의해서 눕혀지는 현상도 있지만, 이 음영이 돼서 여기 그림자가 진단 말이야. 그럼 옆에 있는 쬐끄만 건물들은 아예 꺼멓게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런 경우 그리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중복도를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중복도를 좀 고려하게 하라서 촬영을 하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제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연직 사진에서 연직 고도가 5025m인 곳에 촬영했을 때 화면 거리가 250mm래 B 지점에 대한 축척은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어. 그죠? 자, 촬영 고도가 5025m인데 B 지점은 기준이 되는 면보다 위에 높이 있네요. 그 축척은 어떻게 되겠어? 5025에서 25를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그렇지요. 빼줘야 되겠지. 지금 얘를 기준으로 고려하면 얘를 기준으로 비행고도 여기는 H가 되겠죠. 그죠? 고려했더니 2만 분의 1이 되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23by 23cm짜리 크기의 항공사진에서 주점 기선장이 밀착사진상에 10cm라면 인접사진과의 중복도는 얼마입니까? 아까 예제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57%, 56.5% 정도가 되더라. 라는 내용이고. 다음은 표정점인데요. 표정점은 이제 절대 표정이나 나중에 이제 표정이라는 단계를 배울 텐데요. 보통 대지 표정이나 또는 절대 표정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 그대로 지상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상의 기준점을 만드는 건데 사진상에서 특정한 대응하는 점이 위치의 좌표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지도를 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결국은 지도를 만든다는 거는 어디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이 되는 곳에서부터 얘가 피사체가 얼마만큼 떨어져야 하는지 거리와 방위 각들을 결정을 해가지고 위치를 결정을 할 텐데 그걸로 사진으로 이용하는 게 사진 측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표정, 특히 절대 표정이라고 하고 삼각점은 2점, 수준점은 3점이 필요하더라. 최소한 하나의 사진에 이 정도의 점이 필요하고요. 기준점은 삼각점, 수준점 이런 게 있으면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점들을 이용을 하고 요걸로 충족을 하지 못한다. 한 장 사진 내에 못한다 그러면 대공 표식 또는 대공 표지예요. 대공 표지를 표식한 다음에 그다음에 각 표정점에 대한 위치를 표시하라는 얘기고 중복도를 고려해서 균등 등분부호 배치하라. 그러니까 하나의 사진이 있어. 기준점이 이렇게 내가 표시를 했어. 다음 사진에서 이렇게 해서 중복이 돼. 그러면 요 기준점을 만약에 전 사진과 다음 사진에 중복되는 부분들 겹치게 하면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기준점 요 사진에서 최소한 2점, 3점 이렇게 필요한 지점이 전 사진하고 중복되니까 다음 사진에서는 이만큼을 더 측량을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균등해서 배치를 해주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트립 항공상 측량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촬영하는 촬영 일시에 대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구름이 없는 쾌청일 에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촬영을 해라. 태양각이 45도 이상일 때. 즉 역광이나 또는 그림자지는 음영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방지할 목적으로 태양 고도가 가장 위로 떠 있을 때 촬영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고요. 또 구름이 없는 쾌청일이잖아. 구름이 없는 쾌청일. 구름이 없는 쾌청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비행기가 항공사진 촬영의 단점이었잖아요. 기상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거니까 보통 청명한 가을, 막 우거져 있는 여름에 촬영을 하면 숲풀 때문에 밑에 있는 지상에 있는 것들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낙엽이 지고 난 요 가을 시즌 있죠. 좀 있으면 다가올. 그 가을 시즌쯤에 촬영하는 게 많이 좋고 보통 수험서나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80일로 돼 있어요. 연평균 우리나라 쾌청한 날짜가 80일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제가 국토교통부에 연구 사업을 했었는데 요걸 법에 이렇게 규정인데 법의 내용을 바꿉니다. 제가 이제 결과를 분석을 해서 바꾸는데 이따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구 온난화도 발생이 됐고 미세먼지도 들어오잖아. 황사도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한 거지. 하늘의 맑은 날씨들을 관측하기 위한 기상 관측 기구가 있고 그것들을 재기 위해서 구름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도 있는데 그 값들을 우리가 전운량이라고 그래요. 구름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재는 양이 있는데 우리가 쾌청일이라고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 전운량의 크기가 아주 작을 때 0부터 100%까지 되는데 10% 미만일 때를 쾌청이라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역별로 또 편차가 심하잖아. 어느 지역엔 구름이 있다고 해서 다른 지역도 구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관측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갱신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갱신을 안 했던 거지 그동안. 갱신을 안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44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볼까요?
그 쾌청일을 계산할 수 있는 지역별로 촬영 가능한 날짜들을 산출하게 돼서 표로 정리해서 국가에서 규정화시켜 있는 법령화되어 있는 자료를 월별 천우표라고 해요. 월별 천우표. 월별 천우표는 기상사태의 조건 자체가 항공사진이 촬영이 가능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당연히 사진 촬영에 대한 품질을,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상청에서 측정하는 구름의 양, 또 우리가 하늘이 맑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시정의 크기, 구름의 높이, 이런 등등들 자료들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름의 양의 10% 이하를 기상통계일상 쾌청이라고 부르고, 이를 월별 천우표로 각 지역별로 산출해서 항공사진 촬영에 필요한 지표로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봤더니만 작년에 이제 내가 수행했던 과제에서 봤더니만, 우리나라가 2009년에 1월 1일부터 기존에가 2019년인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그때 10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놓은 데이터가 있는 거야. 벌써 거의 20년이 넘은 시절이잖아요. 20년이 지난 시절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담당을 했어요. 제가 담당을 해서 기상청에 이렇게 종간 기상 관측 지점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름의 양을 측정하는 관측 지역이 29곳이에요. 이 29곳에 데이터들을 10년간 데이터들을 받아서 기상 자료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죠. 그래서 물론 구름이 끼는 것도 있지만 눈이 온 날도 덮이잖아, 지표면에. 그렇죠? 지표면 덮이면은 구름은 맑은데 눈이 덮여 있는 날씨가 계속 유지가 되면 사진을 찍어봤는데 허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항공사진이 촬영한 날짜들, 또 미세먼지나 이런 황사나 이런 영향들을 다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기존의 천우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날짜는 약 50일 정도였어요. 우리나라 평균값이. 근데 제가 현행화를 시킨 거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최신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월별 천우표를 계산해서 봤더니 평균 44일이 나왔어요. 특히 지역별로 봤을 때 춘천, 원주, 추풍령, 선산, 군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쾌청일이 감소가 있었었고요. 평균 6일에 쾌청일 감소가 발생이 됐던 것을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쾌청일이 왜 필요하냐면, 항공사진을 촬영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내가 어느 대상 지역에 대해서 촬영 가능한 날짜들을 고려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비용들이, 소요 비용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들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표가 있는데, 건설공사 표준 품셈이라는 게 있어요. 그 건설공사 표준 품셈 내에 항공사진 촬영 파트에 이 월별 천우표의 양이 계산이 돼서 반영이 되어야만 정확하게 품셈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 있는 품셈을 봤더니 99년부터 2007년도 데이터하고 만들었는데, 지금의 현재의 상황들을,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해진 거는 최근 몇 년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 지역의 촬영에 대한 데이터들을 아까 봤던 종간 기상 관측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기상청 통계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쾌청 일수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한 거의 며칠 걸려서 밤새 해가지고 급하다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품셈 개정을 좀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 3일인가 4일인가 밤을 새서 다 계산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산출했더니 현재보다는 6일이 줄어든 44일로 촬영이 가능한 날짜가 감소가 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촬영 카메라를 선정을 하고, 아까 봤던 촬영 계획도 등을 작성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카메라는 선정은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지형이나 소요되는 목적에 따라서 내가 보통각을 쓸 건지, 광각을 쓸 건지, 초광각을 카메라를 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동일한 촬영 고도인 경우에는 광각 사진기가 축척은 작지만 촬영 면적이 넓게 되고요.
또한 일정한 구역을 촬영하기 위한 코스 수나 사진 매수가 적게 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주 경제적으로 산출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형의 기복이 막 심하지 않는 뭐 전라도의 평야지대 같은 데를 촬영하고자 할 때는 보통 각보다는 광각을 사진기를 사용을 하면 보다 넓은 지역을 촬영할 수 있으니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측면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촬영 계획도 작성인데요. 기존의 소축척 지도를 이용을 해서 촬영 계획도를 작성을 하게 되고 촬영 코스에 대한 간격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표시를 하게 되고 보통 내가 촬영하고 있는 축척보다 좀 더 절반 정도 작은 축척의 지형도를 선택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보통 작업 규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